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강제 수용소, 특히 홀로코스트 동안 인간 고통의 궁극적 표현이었던 슈투트호프는 정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용소 관리자 중 몇몇은 여성이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슈투트호프의 다른 나치 직원들과 비교해도 특히 잔인했습니다. 1946년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특히 전쟁 중에 여성의 온화한 본성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파괴한 이러한 여성 경비병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의 악행에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체적 폭력, 강제 노, 그리고 결국 많은 수감자의 죽음을 초래한 연민의 부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폴란드의 그단스크에서 재판이 열렸고 그 후 경비원 중 몇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교수대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과연 정의가 그의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추종자 여러분, 오늘은 슈투트호프의 여성 경비병들이 겪은 잠자는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여성들이 통치 기간 동안 행했던 것처럼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피고인의 프로필을 통해 이러한 혐의에 대한 삶을 밝힙니다.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 재판은 나치의 잔혹 행위에 소름 돋는 측면, 즉 여성 경비원들의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이 여성들은 게토 중 한 곳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나치의 주요 도덕적 이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은 수용소 내에서의 행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법적 체계 앞에서 그들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피고로 기소된 여성 경비원들은 연령대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으며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 중에는 슈투트호프의 미인이라 불린 제니 완다 바르크만과 같은 여성도 있었는데 재판 동안 그녀의 차갑고 무표정한 태도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 바르크만이 사디스트적 여성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지만 그녀가 젊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그의 무례하고 무관심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악명은 더욱 커졌고 그는 급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비원인 엘리자베스 베커는 자신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호평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저지른 범죄를 무죄로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 동안 그녀는 불안해 보였고 판사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색 영역에서 공모와 유책의 도덕적 결합을 고려할 때 베커가 책임을 지기를 주저하는 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팡이 클라브 역시 주부로서 별다른 일 없는 삶을 살다가 이 분야에 들어갔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긴장하면서도 반항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판사에게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치 세계에서 어떤 시민이 어떻게 폭정과 비인도성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의 변화였습니다. 연합범죄로 재판을 받은 다른 여성으로는 에와가 있습니다. 파라디와 게르다 슈타인호프 둘 다 20대 때입니다. 그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는 냉정하고 단호한이었으며 그들은 재판 내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연루 사실을 폭로하는 혹독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독자 역할을 맡은 젊은 엄마인 슈타인호프는 눈에 띄게 긴장한 듯 보였고 그녀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일축당했습니다.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가 발견된 후 열린 재판은 전쟁에 대한 또 다른 냉소주의를 드러냈습니다. 즉, 여성도 남성만큼 잔인할 수 있고 남성만큼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여성 경비원과 그들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은 세상이 체계적 죄악에서 성별이 차지하는 역할에 주목하게 만들었으니 집행으로 가는 길, 정의와 결과를 통한 여행. 홀로코스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드러나자 대중의 분노가 널리 퍼졌고 그런 행위를 저지른 특정 개인을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폴란드의 그단스크에서 열린 재판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집단 학살에 연루된 일반 시민에 대한 정의를 상징했습니다. 슈투트호프 재판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재판은 1946년에 열렸는데 판사, 검사, 중요 증인들이 수용소와 직원, 여성 경비원들이 이룬 모든 일을 관찰했습니다. 전쟁 이후 국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개방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사건은 동정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여성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의 고통과 죽음에 기여한 명백한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었지만 강압이나 무지 등 다양한 변호 주장은 압도적인 증거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비원들에 대한 판결은 비교적 명확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게르다 슈타인호프, 반다 클레프, 엘리자베스 베커, 에와 파라디와 제니 완다 바크만은 반인륜 범죄로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집단적 대량 학살에 가담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선고되자 처형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처형은 1946년 7월 4일 비스쿠피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르카는 그단스크에 위치합니다. 그러한 결정과 이를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집단 학살에 대한 처벌과 추가적인 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앞에 작은 언덕에 세워진 교수대의 구조는 그들이 받은 형량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비원들은 며칠 동안 독방에 갇혔고 결국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은 사형수 여성들의 반응이 다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크만은 마치 신경 쓰지 않는 듯이 태연해 보였지만 베커와 슈타인호프는 무서워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중의 동정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의 일부 처형과는 달리 사형수 여성들은 처형 당일에 사슬에 묶여 처형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행렬을 지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는데 아마도 폴란드 국민의 트라우마와 정의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절차가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수감자는 교수대에 끌려갔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수대까지의 여정과 과정은 합법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정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역할이나 국가 내 계층적 지위에 관계없이 대량 잔혹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강화했습니다. 증인들에게는 오히려 정의를 위해 싸우고 비인도적인 행위에 맞선 사람들의 역량을 마무리하고 기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걸음 경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 순간입니다. 비스쿠피아에서 총살대에 의해 운명의 날 폴란드 그단스크의 고르카 수용소에서 사형수들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잔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수들의 죽음 직전 마지막 순간 제니 완다 바크만, 완다 클레프, 엘리자베스 베커, 에와 파라디와 게르다 슈타인호프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개인으로서 결의에서 운명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최후의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른 아침이었고 경비원들이 엄격한 보안 속에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교수대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경찰관들은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나치 독일의 공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질러진 범죄와 국민들이 원하는 행동으로 인해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제니 완다 바크만은 마지막까지 침착함과 당당함을 유지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고 재판 내내 주목의 중심이 되었지만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가 교수대로 끌려가는 동안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으며 목에 밧줄을 두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냉정한 성격은 목격자들에 의해 기억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에 설득력을 느꼈습니다. 수용소에서 매우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인 검사인 완다 클레프는 생애 마지막 몇 초 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놀랍지 않게 도 클레프는 잘 견뎌내지 못했고 겁쟁이처럼 그녀의 목숨이 앗아갔으며
그녀가 교수대로 끌려가면서 조금 전 보였던 오만함은 흔들리는 듯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형 집행자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거의 들리지 않는 기도를 중얼거렸다고 합니. 잔혹한 처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녀를 불안한 여자라고 부를 만큼 그녀의 외모 때문에 군중 속에 나타난 분위기는 약간의 동정과 혐오감이었다. 그룹 중 가장 어린 사람은 엘리자베스 베커였다. 그녀는 겨우 23살이었지만 처형당했을 때 나머지 무리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재판 당시 그녀는 자신이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이유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베커는 단두대 위에 조용히 서서 울기만 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마지막 순간은 끔찍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애와 파라디는 항상 강했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거기 앉아있는 모습은 거의 반항적인 모습이어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파라디는 결코 최후의 성명을 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매우 침착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게르다 슈타인호프는 눈에 띄게 긴장한 표정으로 목에 걸린 올가미 앞에서 예비적인 위험을 잃고 주저앉았다. 그녀의 바디랭귀지는 긴장된 듯 보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젊은 엄마가 어떻게 범죄자가 되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됐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관중들은 각 문장이 수행되는 것을 완전한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이 비극의 경찰과 생존자들은 재난의 마지막 순간에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이후 며칠 동안 이 위기는 차세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니 완다 바크만 스타토프의 아름다움. 제니 완다 바르크만은 슈투트호프의 아름다움으로 불렸으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24세의 나이로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여성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행위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강제수용소에서 여러 수감자를 학대하고 사법 절차 없이 처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크만은 차갑고 무감각하고 무자비해 보였으며 너무 어려서 그녀의 사진을 본 목격자는 그녀가 그토록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1946년 재판 당시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대중은 그녀를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형태의 악의 상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르크만의 경우 그녀의 행동에 대한 처벌은 1946년 7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4명의 여성 경비원을 포함한 슈투트호프 수용소 직원 10명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처형은 비스쿠피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르카는 폴란드의 도시인 그단스크에 위치한다. 이런 처형이 공개되어야 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중에 자신들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한 정의를 보고 싶어 했으니 적에게 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비스쿠피아 고르카는 처형 당일 아침 매우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거 모여서 그런 야만적인 짓을 저지른 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바크만이 교수대로 끌려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에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자비를 구걸했던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그녀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관심의 부족이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경기장과 재판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무관심함으로 올가미에 맞섰다고 한다. 처형은 잘 계획되어서 사람들이 한 명씩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바크만은 이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처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름 하늘에 노출된 밧줄과 2개의 들보는 그의 삶의 끝을 상징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밧줄이 두르려졌고 그녀 앞에서 땅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비교적 빨리 찾아온 죽음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빠르게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이 행동은 힘을 주는 일이었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 끔찍한 광경은 저질러진 범죄의 엄청난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제니 완다 바크만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삶은 그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한때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잘못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잔혹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는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베커 주저하는 참여자.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 피고인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베커는 1946년 7월 4일 비스쿠피아에서 처형될 예정이다. 폴란드 그단스크의 고르카. 베커가 23세의 나이로 교수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나치 범죄에 연루된 다소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게슈타포의 압력으로 강제로 복무하게 되었지만 학대와 방치로 인한 수많은 수용소 사망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슈투트호프 재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미추피아에서의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고르카, 처형 전날 밤, 범고래가 나타난 날 아침, 전범들을 굴욕적인 공개 처형으로 폭로하는 것은 판결을 내리는 방법이 되었으며 동시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끔찍한 행위에 대한 책임자들이 엄중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체포되어 나중에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처한 슈투트호프 직원 1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질 사람들 중에서 베커는 올가미가 그녀를 영원으로 인도하기 직전 가장 걱정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처형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베커를 감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묘사했지만 예를 들어 제니 완다 바크만은 마지막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베커는 교수대로 끌려가는 동안 긴장해서 떨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아마도 회개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교수대에서 자비를 구걸한 적은 없지만 외모와 몸짓을 통해 곧 다가올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지식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업은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눈에 띄도록 의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유적지의 구조는 단순하고 골격적이었습니다. 교수대는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베커는 손목이 묶이고 목에는 밧줄이 걸린 채 플랫폼으로 끌려갔다. 사형 집행자들이 준비를 마쳤을 때에도 그의 떨림은 계속되었다. 게다가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의식이 있었던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발 밑에 함정문이 열리고 그녀는 그 안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녀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베커는 적어도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허약하고 생명이 없는 몸이 떨어진 후의 침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 소녀의 슬프고 어둡고 모호한 이야기의 씁쓸한 끝, 관찰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처벌은 나치를 위해 나치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교훈으로 남았으며 그들이 간갑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엘리자베스 베커와 그녀의 동료들은 슈투트호프 재판의 틀에서 재판을 받은 마지막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그의 처형은 나치의 잔혹함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향한 투쟁의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유권자가 그러한 기념비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 원칙을 요구하는 판단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면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주부 완다 클라프.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감독관 중 한 명인 완다 클라프는 1946년 7월 4일 비스쿠피아에서 사망했습니다. 고르카, 그단스크, 폴란드. 클레프는 수감자들을 비인도적으로 대했다는 이유로 슈투트호프 재판에서 25세의 나이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부이자 전형적인 거리의 여성이었던 클레프는 나치에 충성하면서 가장 잔인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죽음은 두 가지 점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첫째,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더 이상의 비인도적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형 당일에는 날씨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는 우울했습니다. 비스쿠피아에 설치된 교수대 고르카는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상징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바라며 그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직원 10명, 그중 4명은 여성, 이 클래프와 함께 현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클래프가 반항적이지만 더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수감자 중 일부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클래프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수용소 감독관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과거 행동은 어떤 자비도 받을 가치가 없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죽는 것을 침묵과 증오 속에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끌려 나온 사형수들 가운데 클래프는 가장 먼저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 과정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채워진 채 교수대로 끌려갔고 사형 집행인은 그녀 앞에 있는 밧줄을 조였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격자들이 목격한 긴장된 신체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다. 함정이 머리에 닿기 전에 침착함을 유지한 클래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종 성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장과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낙하문을 밟자마자 처형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선택된 방법의 본질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의 흔들리는 몸을 지켜보았고 그것은 그가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에게 초래한 모든 고통에 대한 정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였다. 클래프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여성으로서뿐만 아니라 대중인물이나 상징으로서도 처벌받기 위해 살해되었습니다. 한때 단순한 주부였던 그녀가 부하 직원을 잔인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다루는 교사로 변한 것은 나치 체제의 죄에 많은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군중에게 그것은 나쁜 이야기의 끝이었고 많은 사람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 한 여성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역사 자체로 볼 때 이는 인간의 잔혹함이 지닌 힘에 대한 냉정한 시각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와 파라디스는 이 분야의 운명을 결정한 냉정한 수호자입니다. 에와 오만하고 무감각한 여자로 알려진 파라디스 역시 1946년 7월 4일에 처형되었습니다. 슈투트호프 재판에서 슈투트호프 수용소의 관리자라는 혐의로 선고를 받은 파라디스는 수천 명의 수감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여성을 포함해 총 11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며 당시 그녀의 나이는 28세였고 반인륜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스쿠피아의 처형 장소 고르카에는 그 앞에 모인 사람들 위로 우뚝 솟은 교수대가 있었습니다. 점령당했다가 해방된 폴란드에서 공개 교수형이라는 광경은 정의의 헌신으로 변했습니다. 군중은 나치의 공포에 협력한 대가가 무엇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처형 당일 아침 높은 수준의 보안에 끌려갔습니다. 텐트 주변에 모인 큰 군중은 조용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사형수들이 연단에 나올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라디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재판 내내 그녀의 평판과 어울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감정 표현에 있어서 냉정하고 차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정중하게 교수대로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동안 땀을 흘리는 등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인 공범자 중 일부와 달리 파라디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라면 더욱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에 걸맞게 침착함을 유지했다. 교수형에 처해질 차례가 되자 파라디스는 교수대 위에 서서 죽음을 앞둔 여인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은 묶여 있었고 사형 집행인은 죄수를 목 졸라 죽이는 데 사용된 밧줄을 그녀의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적대감이 감돌았고 사건의 전개가 심각했지만 파라디스는 최후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발 밑에 함정문이 열리고 그의 처형은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파라디스의 교수형에 대한 군중의 반응은 비교적 온순했다. 그의 말없음과 무표정한 얼굴은 그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비하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사악함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때려 죽인 여자라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와의 처형 그의 공범자들의 낙원과 마찬가지로 낙원은 사람들이 체계적 폭력에 가담한 대가로 치러야 할 고통스러운 징조였습니다. 죽음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표정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의 경험 이후 정의와 도덕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게르다 슈타인호프는 슈투트호프의 잔혹 행위를 감독하는 어머니가 되었다. 슈타인호프의 이야기로 그녀는 1946년 7월 4일 비스쿠피아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폴란드 그단스크 고르카에서 24세로 태어났습니다. 슈타인호프는 슈투트호프 재판에서 슈투트호프 수용소의 감독관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많은 수감자를 열광적으로 죽이고 그들의 환경을 감독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전에는 칼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혐의로 악명을 떨치는 여성이 되었고 마침내 정의를 요구하는 군중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슈타인호프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10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는데 그중 4명은 여성 경비원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자 역사에 대한 교훈으로 의도되었습니다. 슈타인호프가 죽을 만한 이유는 용기와 단호함 그리고 체념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른 공범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오만하게 서 있거나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지만 슈타인호프는 안절부절 못하며 움직였고 그녀가 사형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교수대로 끌려가는 동안 떨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사회적 규범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행 과정은 매우 순조롭고 잘 계획되었습니다. 슈타인호프는 손이 단단히 묶인 채 플랫폼에 서도록 불려졌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밧줄을 준비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그의 목에 두르셨습니다. 증인들은 그녀가 창백해 보이고 떨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법정에서 자신감 대신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변호 측은 슈타인호프가 마지막 말을 하거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 밑에 뚜껑문이 열리면 그의 수명은 1초에 몇 분의 1 단위로 측정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의 전부였다. 형의 집행을 보러 온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죽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고려하면서 비교적 조용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게르다 슈타인호프가 민간인 신분으로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결국 대량 학살의 현장 갤러리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모든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체계적 사악에 대항하여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역사에서 그의 이야기는 인간에게 불가피한 전쟁과 정의로의 인간 도덕성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헤르타 보테, 스터토프의 어두운 유산을 지키는 깨지지 않는 수호자,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의 경비원이었던 헤르타 보테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항소하였고 그녀의 동료들 대부분과는 다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량 학살에 가담한 사람 중 일부는 처형되었지만 보테는 전쟁 후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재판은 1945년 베르겐 벨센 재판의 일부로 열렸고 그녀보다 훨씬 더 유죄임이 드러난 다른 많은 가해자들의 경우 안타깝게도 판결이 지연되었지만 전후의 판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테의 재판은 1945년에 열렸고 그녀는 슈투트호프와 다른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저지른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때로는 죽이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보테는 특히 잔인한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정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녀를 무관심하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보테는 재판 내내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재판 당시 증언에 따르면 보테는 끝까지 저항심을 유지했다. 보테는 자신에 대한 많은 비난을 일축하며 자신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테는 가장 침착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변의 다른 피고인들은 대체로 동요해 보였다.
법정에서 그녀의 잔인함을 보았을 때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서 여성들에게 고문과 다른 비인도적인 처우를 가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놀라운 일이었고 보테는 불과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은 전쟁 후 이루어진 전반적인 자유화와 전 나치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는 희생자 가족과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보테가 1951년 초에 풀려난 사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불의에 대한 인식이 커졌습니다. 보테는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형벌을 피한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석방 후 비교적 조용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녀의 동료 혁명가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쟁 후 정의와 홀로코스트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의 차이를 다루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과 역사적 판단, 범죄의 유산을 조사하다.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의 여성 경비원들이 처형된 후 대중의 반응은 매우 생생했습니다. 독일 점령으로부터 해방된 폴란드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수형은 순전히 정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스쿠피아로 몰려들었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고르카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히 당국에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이 견뎌내야 했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군중 중 일부는 저속하게 행동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일부 생존자와 여성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목격한 지역 주민들은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형 집행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을 기리는 사람들의 상징적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수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유죄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중적 수치의 한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놀랍게도 공개 처형 역시 비판을 받았다. 비판론자들은 공개 처형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통해 정의를 보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런 행사가 특히 관객 중 일부인 어린이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역사는 사형 집행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옹호자들은 재판과 처벌 형태의 결과는 전후 정의의 필수적 요소였으며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를 폭로하고 식별하여 성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지적합니다. 여성 경비원만 재판을 받았다는 점도 매우 놀랍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반대했고 전능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국이 처형을 너무 과격하게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베커와 완다 클래프의 경우 그들은 강제로 처형당했고 재판을 받았을 당시 나이가 비교적 어렸습니다. 그들은 개별 범죄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그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여성 경비병들이 처형된 것은 반인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었고 도덕성이라고도 알려진 잔인함을 체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해 그들이 추구하는 정의와 마무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교수형은 복수에 대한 정의의 대응이 더 적절한지 아니면 덜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전 세계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개인의 책임에 따른 것이었고 잔혹 행위를 조장한 사회의 탓이었다. 슈투트호프 경비병들의 이야기는 역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이는 도덕적 품성에 어떠한 실패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과 우리 모두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